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소프트 사고 기법,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뤘던 문제,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뤘던 문제는 이제 문제 분석입니다. 디컴포지션입니다. 자, 그 디컴포지션. 그래서 디컴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갤 때 사용했던 기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디컴포지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왜 문제를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디컴포지션 분해를 통해서 작은 문제로 쪼개죠? 작은 문제들로 왜 쪼개나요? 자, 그 이유는 일단 너무 크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이고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컴퓨터는 일단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자, 컴퓨터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하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패러렐. 자, 패러렐이라고 하는 것은 병렬로 해석됩니다. 병렬. 자, 병렬로 처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크면 병렬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작업들로 분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요.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작은 작업으로 분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디컴포지션 분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과제에서 배웠던 것처럼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토스트 준비하고 그다음에 티를 준비하는 거, 티 준비. 자, 음료죠. 준비하는 걸 나눠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이 뭐 반이 될지 아니면 뭐 3분의 1과 3분의 2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쪼개서 어떤 작업들을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병렬적인 작업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은 줄어들겠죠. 자, 패턴 인식. 자, 그러면 여기 작은 조각들로 쪼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조각 내에서 어떤 특정한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반복이 있다는 거죠. 반복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반복이 내재되어 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내재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보면 무슨 특정한 그 무늬가 이렇게 반복해 있거나 그런 걸 보고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대표적인 패턴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요.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고.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패턴이죠. 패턴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자연 환경에서 자연계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인위적인 거지만 우리가 뭐 음계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도 패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패턴 내에서 뭔가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요. 자, 여기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하고 이제 어른이 있는데, 자, 이건 컴퓨터가 이 이미지를 보고, 저 이미지를 보고, 얘가 판단한 거예요. 자, 이걸 보통 우리는 뭐냐면,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것을 패턴 인식,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기 꼬마애하고 지금 이 어른하고 둘 다 서프라이즈, 깜짝 놀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인식했는데, 자, 이들 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길래, 자, 놀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을까요? 자, 결국은 사람이 인식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아마 이루어졌을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꼬마의 눈과 이 어른의 눈이 지금 어때요? 상당히 동공이 확대되고 있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아마도 지금 어떤 거예요?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사한 사진들이 있으면, 유사한 사진들이 있을 때, 이 사진에서 갑자기 이제 동공이 확대됐다.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 역시, surprise. 놀랐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컴퓨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 이것을 우리는 유사성이라고 하고요. 또는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식별하는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뭐죠? 이 바코드입니다. 바코드. 보통 바코드 리더가 이걸 읽어가지고 이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역시 뭐예요? 패턴이 적용되는 예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 아마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패턴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물건들의 상태, 물건들이 어떤 물건인지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떤 물건들을 지금 주문을 했는지 샀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패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바코드와 같은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복잡한 문제, 복잡한 내용들 같은 것도 함축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서 이 특징을 사용해 가지고 컴퓨터가 해당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우리가 제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와 같은 것들도 어떤 패턴이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게 뭐지? QR코드. 자, QR코드도 결국은 뭡니까? 이 안에 패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패턴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차원이잖아요. 1차원.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거죠. QR코드는 2차원. 아마도 3차원 QR코드가 3차원의 어떤 코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같이 뭐 바코드라든가 QR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패턴들이 적용되어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패턴을 읽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패턴 안에는 이 이미지 안에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 뭐가 있다? 공통적인 반복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 구조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게 뭐죠? 이거는 이집트 상형 문자. 상형 문자. 여러분들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때요? 그 모양 있죠. 자, 어떤 특정한 어떤 사물의 모양을 가지고 이것을 글자로 구성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심볼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형 문자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자 있죠? 한자도 사실은 이제 상형 문자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죄송합니다. 갑골 문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뼈에다가 그 심볼들 같은 걸 새겨가지고 의미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상형 문자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이집트에서. 누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나폴레옹이 어디를 정복하러 가냐면 이집트로 정복 여행을 갑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혼자 군인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역사학자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고대 많은 문화 유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발견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돌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로제타 석판입니다. 이게 석판, 이게 돌에 새긴 건데, 여기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썼던, 글자하고, 이집트 사람이 썼던 글자하고, 그 다음에, 쐐기 문자라고 하는 형태로, 글이 쓰여 있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용해서, 어떤 정보를 표현했던 거죠. 아마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역을 호령했던 나라가 이집트하고 아마 이게 이게 페르시아인가?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썼던 언어들은 달라요. 언어들은 다른데, 이게 보니까 다행히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공식 문서인데 뭐 이집트하고 뭐 메소포타미아나 뭐 페르시아 문자로 작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해석을.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냐면 자, 여기 특정한 글자 내용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또 다른 쐐기 문자, 상형 문자하고 쐐기 문자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정보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뭘 찾았어요? 작은 패턴들을 쭉 찾아요. 작은 패턴들을 찾아서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데 이때도 어떤 기술이 사용됐다? 바로 패턴을 찾는 기술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만큼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 그 패턴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 뭔가 반복적인 구조를 갖겠죠. 자, 패턴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패턴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패턴들을 찾으면 이 패턴을 가지고 뭐예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내에 내재되어 있는 뭘 발견하자? 패턴을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패턴 인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 이렇게 패턴을 하나 찾잖아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 자 아마도 여기는 앞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자 이게 일식 증가하고 있죠. 일식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1을 증가하면 아마도 6이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7, 8, 9, 이렇게 7, 8, 9이 너무 심한가? 자, 그러면 11, 12, 14, 이 사이에 뭐예요? 뭔가 찾아야 될 어떤 해결해야 될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앞에 나왔던 중요한 특징, 플러스 1씩, 값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거예요? 여기에 13이라고 하는 값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패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해결할 때
중요한 어떤 문제 해결의 열쇠 같은 것이고요. 문제 해결의 열쇠, 키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키를 다음 유사한 문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키가 될 수 있는 어떤 패턴들을 찾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재밌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역시 여러분들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수가 나열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고 그래요. 자, 넘버, 뭐, 시리즈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번역을, 넘버 시리즈. 수가 이렇게 나열되는데, 여기 공통적인 한번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공통적인 특징. 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컴마는 의미가 없고요. 컴마는 의미가 없고 이 수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순서가 섞여 있으면 안 되고 나열된 순서, 위치가 중요한 거죠. 수열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위치한 수가 0이었고 그 다음에 위치한 수가 1이었고 그 다음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은 3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5였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수가 8이라고 하는데 이 8은 어떻게 구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수가 8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8 다음에 13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자, 8 다음에 13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안에 뭐가 있다? 이 안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성. 즉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규칙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답이 사실은 있는데 이러한 수의 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이게 피보나치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면 이분이 피보나치 또는 피보나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태리.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런 형태의 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발견한 수예요. 수의 패턴인데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수의 값을 0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수의 값을 1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 번째 수의 합수의 값수는요. F2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0하고 F1이니까. F2는 어떻게 구하냐면 F1 플러스 F0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0, 죄송합니다. 여기 1, 0이니까 1이 되겠죠. 이게 우연인가? 어쨌든지 간에 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위치값까지 어떻게 답을 찾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위치도 이 규칙을 만족하는가 볼까요? 자, 세 번째에 있는 2는 어떻게 나왔냐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전에 있는 1과 자, 2를 더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세 번째 피보나치 넘버는 즉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피보나치 넘버하고 자, 첫 번째 피보나치 넘버의 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네 번째 피보나치 넘버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세 번째 피보나치 수에다가 두 번째 피보나치 수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세 번째 피보나치 수는 2가 되겠고 자, 두 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 되니까 얘는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의 수열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여러분들 이제 그 자연계의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제품들을 만들 때 요 비율대로 만들면 황금 비율이라 그래서 상당히 신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브라운 그 화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3대 5 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5대 8 비율로
제품을 만들면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 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피보나치 수열들을 사용한 어떤 디자인 쪽에서의 적용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